요한 슈트라우스 2세 왈츠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작품 314. 빈 습속의 이야기와 더불어 가장 대중화된 곡이며 잘 완성된 왈츠로 알려진 이 곡이 작곡된 것은 슈트라우스가 41세 때였다. 그 무렵 유럽 대륙에 군림했던 양대 강국은 나폴레옹 3세가 다스리는 프랑스와 프란츠 요제프 1세가 다스리는 오스트리아 제국이었다. 그러나 1866년 오스트리아는 신생 독일 연방의 지휘권을 두고 프러시아와 싸우게 되었으며 배후에서는 이탈리아 군의 공격을 받는 불리한 싸움에서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다. 7월에 있었던 퀴니 그레츠의 격전에서는 25만의 오스트리아 군이 10만에 가까운 병력을 잃었고 수도 빈에는 부상병이 가득 찼으며 빈 가까이까지 승리에 도취된 프러시아 군의 군기가 밀려든 적도 있다. 그리하여 오스트리아는 마침내 독일 연방을 떠나 유럽의 고아가 되었으며 이탈리아한테는 베네치아를 할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을 받아들였다. 빈의 영광은 갈기갈기 찢겨 사람들은 슬픔과 불안의 어두운 마음으로 1867년의 봄을 맞이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빈을 둘러싼 자연은 예년과 다름없이 생동하기 시작했다. 나라는 망했으되 산하는 남아있도다. 슈트라우스는 이처럼 변함없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눈을 돌렸다. 시끄럽고 소란한 바깥 세상과는 아랑곳 없이 도도하게 흐르는 도나우 강. 슈트라우스는 거기에서 빈의 마음을 발견했던 것이다. 아름다운 여인이여, 세상의 번뇌를 견디어내어 기품이 있고 젊음에 넘치는 그대와 만나리. 우리들 마음의 의지할 곳, 우리들의 빛나는 진실이 있는 곳, 도나우 강 기슭.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강 기슭, 또다시 피어난 달콤하고 향기로운 꽃으로 내 마음의 나무 그늘은 꾸며진다. 불모의 떨기나무에도 꽃은 피어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가 울린다. 도나우 강 기슭,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강 기슭. 빈과 빈의 아가씨를 두고 노래한 이 시를 바탕으로 이 시의 최후의 일행을 공명으로 한 왈츠를 요한 슈트라우스가 작곡한 데는 이러한 배경이 있었다. 이 곡은 처음에 합창이 딸린 왈츠로 만들어졌다. 1866년까지 빈 남성합창협회의 지휘자로 있던 요한 폰 헤르벡 1831부터 1877의 위례에 따른 것인데, 슈트라우스는 전술한 카를 백의 시에 곡을 붙인 것이 아니라 성악, 특히 합창에는 익숙지 못했던 탓으로 가사 없이 작곡하여 그 후 작사자가 거기에 가사를 붙이는 변칙적인 방법이 취해졌다. 의뢰자였던 헤르벡은 지금은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의 발견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 당시는 궁정악장이나 음악원 교수 등 요직에 있던 사람으로 후에 궁정가극장, 지금의 빈 국립가극장의 감독이 되기도 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초연되었더라면 이 곡도 처음부터 성공을 거두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곡이 완성되기도 전에 헤르벡은 합창단을 떠났고 작사가인 요제프 바일 1821부터 1895를 감독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탓으로 초연 때 사용했던 가사는 적절한 것이 못 되었다. 또한 그날의 주인은 슈트라우스 자신도 아니었다. 이러한 악조건에다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프란츠 폰 게르네르트의 새로운 가사의 노래를 들으면 알겠지만 합창의 왈츠다운 맛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확실히 그 나름대로 매우 로맨틱하며 아름답고 흐르는 듯한 멜로디를 차분히 맛보게 해 주어서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는 별로 불평이 없지만 왈츠가 실용음악이었던 당시로서는 특히 왈츠왕의 작품쯤 되면
사람들이 찾고 있던 것이 현재와는 다소 척도가 달랐던 것 같다. 어쨌든 굴욕적인 패전으로 짓눌려 있던 빈 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807년의 사육제 시즌 개막에 행해진 비인 남성 합창협회 콘서트에서의 초연은 고작 몇 차례의 앙코르, 보통 스트라우스의 작품은 초연의 5회 이상 앙코르를 받았었다 밖에 받지 못했던 것이다. 한 달쯤 뒤에 스트라우스 관현악단의 콘서트에서 오케스트라 곡으로 초연되었던 때가 청중의 반응이 훨씬 좋았다. 그러나 이 곡의 진가가 인정되고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은 것은 그해 7월 30일 장소는 파리 만국 박람회장에서 파울리네 메트르니 후작 부인 비인의 봉봉 해설 참조의 후원으로 작곡자 자신의 지휘로 연주되었을 때였다. 그 이래로 이 곡은 정당한 지위를 얻어 지금은 오스트리아의 비공식적인 제2국가로 꼽힐 만큼 그들의 자랑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다. 초연, 합창 딸림 1867년 2월 15일 비남성 합창협회에 의한 디아나 자레서의 연주에 지휘는 동합창단의 루돌프 바인범 1835부터 1911 관현악만의 최연 동년 3월 10일 볼크스 가텐에서 스트라우스 관현악단의 일요 정기 연주에 지휘는 작곡자 자신 출판 비인의 CA, CP나 출판사에서 우선 피아노 악보로 출판됐는데 그 일자에 관해서는 1867년 2월 15일 애플 라체그의 말, 동년 5월 바인만의 말 등 서로 다른 설이 있다. 오케스트라 악보에 관해서도 동년 5월 또는 8월 등 다른 설이 있다. 연주시간 합창이 딸린 경우에는 약 8분, 오케스트라의 경우에는 약 12분, 악기 편성, 플루트 둘, 클라리넷 둘, 파고 둘, 혼넷, 트럼펫 둘, 트럼본, 튜바, 팀파니, 트라이앵글, 작은 북, 큰 북, 하프, 현오부, 남성 합창, 눈과 얼음 밑에서 말없이 흐르는 도나우 강이지만 아직 그 본류가 되기 전의 작은 시냇물의 조잘되는 듯한 흐름으로도 생각될 수 있는 바이올린 군의 트레몰로는 그 많은 작곡자들이 즐겨 사용하게 된 수법인데 이것이 최초는 아니라 해도 성공한 예로서는 초기의 것임에 틀림없다. 거기에 독주 혼 이어서 첼로와 파고도 가담하여 제1왈츠 A의 선율이 떠오르는 인트로덕션 첫머리 악보 1 악보 1의 인상은 무척 강렬하다. 안단티노 A장조 8분의 6박자인 이 부분은 22마디며 이어서 D장조 4분의 3박자의 템포 디 발스로 되어 일단 크레센도하고 다시 피아니시모로 되돌아가 첼로와 콘트라바스의 피지카투에 의한 강박만의 3마디로 44마디에 걸친 풍부한 인트로덕션을 마친다. 제1왈츠 A 악보 2 악보 2는 D장조로 32마디, B는 A장조로 16마디의 2부 형식, 보통 제1왈츠만이 3부 형식을 취하는데 이 곡에서는 제2와 제4왈츠가 3부 형식이고 그 밖에는 2부 형식으로 되어 있다. 제2왈츠 악보 3 악보 3은 D장조로 16마디, B 악보 4
악보 4는 B프렛 장조로 이것도 16마디, 합창의 경우에는 특히 이 전조는 효과를 발휘한다. 제3할즈는 악보 5, 악보로 시작되고 A, B 모두 지장조를 16마디, 제4왈츠는 악보 6, 악보 6과 같이 4마디의 경과부를 지나 F장조로 바뀌고 8분음패 위한 상행음과 거기에 이어지는 물결치는 듯한 선율의 움직임은 무척 원활한데 이 곡 중에서도 가장 왈츠의 리듬감이 희박한 부분이며 특히 합창이 딸린 경우에는 한순간 리듬을 잊게 해준다. 이와 같은 리듬감의 농담은 이 곡으로 하여금 지금껏 널리 알려지게 한 최대의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초연 때에는 오히려 이것이 결점이 된 듯하다. 노래하는 듯한 16마디의 B를 디프리한 후 다시 A로 돌아간다. 제5왈츠의 경과구는 8마디로 길게 A, B 모두 D장조, 특히 환희를 노래하는 악보 7, 악보 7의 B는 32마디에 걸쳐서 힘을 늘려간다. 코다는 합창이 붙었을 때와 오케스트라만의 경우에는 다른 것이 준비되어 있다. 합창이 붙은 경우에는 제5왈츠의 연속인 10마디에서 곡을 마친다. 오케스트라의 경우에는 제3왈츠 A, 제2왈츠 A, 제4왈츠 A, 그리고 제1왈츠 A가 회상되는 상당히 길고 매력적인 코다로 되어 있다.